1.8평에서 서바이브 자체가 힘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에도 재판부는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처음으로 공개됐죠. 오늘도 피고인석은 역시나 비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 국민들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하여 재판 중계를 결정하였습니다. 예, 오늘도 피고인 불출석한 걸로 확인되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내란 특검팀의 말에 발끈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모습도 재판 중계 카메라에 담겼는데요. 출석 거부라는 단어를 쓰셔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강상의 이유와 지금 현재 진행되는 이 재판이 위헌적 요소가 많다.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까지 13차례 연속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윤 전 대통령. 이게 출석 거부가 아니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 공판 첫 중계 관련한 내용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소식부터 패널 여러분들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찰이 밝힌 혐의는 국가공무원법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라고 알려져 있고요. 서울 강남모처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지금 서울 영등포 경찰서로 압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약 1시간 전쯤에 체포영장 집행을 했다고 하네요. 김용남 위원님, 네. 올 3월에 이진숙 당시 이제 현직 방통위원장이었죠. 페이스북 글이 문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또 어떠한 정치 운동 내지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근데 금년 3월에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이 예. 그런 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선거에 관여하려는 목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의무에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 같아요. 근데 예.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체포영장은 어쨌든 법원의 판사에 의해서 발부가 된다는 것이죠. 법원의 1차적인 심사를 통과해서 발부된 체포영장이기 때문에 어떤 체포의 적법성, 불법성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적법한 체포였던 것이고 체포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되기 전까지는 수차례에 걸친 경찰의 출석 요구가 있었을 터인데 뭐 계속 출석에 불응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사실 네. 예상 밖이었습니다. 오후 4시쯤에 저희도 속보가 들어왔거든요. 저도 뭐 이 SNS상을 통해서 이 체포 소식을 공유하는 분들이 이거 진짜냐? 그러니까 경찰이 체포해서 압송한다는 게 진짜냐라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상당히 이례적인 압송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경찰에서 몇 차례나 출석을 통보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김용남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이 영장을 집행해도 된다라고 허가를 했기 때문에 집행한다고 하시지만 예. 상당히 우려되는 대목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 자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커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진숙 위원장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 관련해서는 사실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규제, 그러니까 말로 하는 그 것들은 좀 풀고 돈으로 하는 선거는 잘 잡자, 규제하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정도의 의사 표현을 가지고 체포까지 할 사안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당시 어떤 선거에 임박했냐고 상황을 짚어보면 파면 선거 직전이죠. 올 4월 2일에 교육감 한 자리 그리고 광역 또 기초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재보선 선거가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투표율이 높진 않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4월 2일 재보선을 앞두고 한 1, 2주 전인 올 3월 23일에 현직 방통위원장 신분인 이진숙 당시 방통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께 보내는 공개 질의라고 하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현행범이라면 이재명 대표도 현행범입니다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린 것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 이 화면의 이 글이 여러 가지 혐의 중에 핵심 혐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좀 정치적이다라고 좀 반발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뭐 제가 뭐 국민의힘 소속이 그러신 게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집권 이후로 우리 대한민국이 참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1948년 이후로 한미 관계도 지금 최악으로 흐르고 있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적인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데 지금 사상 유례 없는 지금 대법원장을 흔들고 청문회를 하지 않나. 특히 법치주의 가장 핵심인 인신의 자유를 이렇게 함부로 제한하고 구속해도 되는가. 얼마 전에 손현보 목사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으로 인해서 구속이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이진숙 박통위원장도 지금 체포영장을 한 게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건데 4월 1일 날 보선에 과연 이 내용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느냐. 즉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쓴 거는 이런 거죠.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으니까 당시에 민주당에서 직무유기다, 예. 현행범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방통위의 국회가 민주당이 추천해야 될 몫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따지면은 이재명 대표도 직무유기가 아니라 그래서 좀 임명을 해달라, 추천을 해달라 그런 취지의 SNS 글인데 그것이 어떤 영향을 특히 4월 2일 날 보궐선거에 미쳤다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데 특히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 변호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따르면 최초로 출두 요구를 한 게 이제 9월 초인데 계속해서 이제 출두에 대해서 출두할 수 없는 이유를 이제 말했고 특히 9월 27일 날 마지막으로 이제 출두 요구를 했을 때 그때는 또 이제 국회에 이제 출석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계속해서 출두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무조건 경찰이 이렇게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전직 장관급 방통위원장을 그냥 그 자택에서 체포를 해서 압송을 한다? 저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법치주의적인 면에서 가장 기초적인 어떤 원칙을 무시한 어떤 폭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아까 김용남 의원이 짚어준 대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경찰이 집행한 것이다. 집행을 한 것이니까요. 김희정 의원님, 사실 앞서 현직일 때 특정 정치 성향의 유튜브에 출연한 것도 논란이 됐었고 그런 구설수가 많이 올랐는데 역시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개가 의율이 됐습니다. 네, 그 직무정지 상태일 때 유튜브 출연해가지고 했던 발언 때문에 감사원에서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로 주의 처분을 받기도 했었죠. 예. 사실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자체로도 사퇴를 촉구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된다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작년에 1년 전에 고발되었던 그 법카 유용 사건 혐의 예. 있었잖아요. 업무상 배임 혐의. 이거 관련해서도 고발된 지 1년 만에 올 7월 초에 이제 처음으로 소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 전 위원장 관련한 이 사건들에서는 조금 되게 만만대로 지금 이게 이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죠. 예. 지금 오늘 이 체포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 4월 30일 날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월 달에 페이스북에 올린 이 글과 관련해서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위반 예. 그리고 이제 선거운동 금지 이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정치운동, 정치적 발언 금지한 것 여기에 대한 위배가 있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고발을 했는데 그동안 몇 차례 요청이 있었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경찰이 이 체포영장을 요청했을 때 법원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발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압송 막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지금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제 표현들이 그렇게 보도가 속보로 뜨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찰로 지금 데리고 간다 이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후에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예. 뜻밖의 지금 상황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압송이라고 하니까 대단한 뭔가 그 비인권적인 인권을 유린하는 듯한 그런 일처럼 비춰지는 그 단어 때문에 조금
반응들이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까 잠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가 걱정하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사법부가 정상적인 영장 발부를 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또는 사퇴, 또 뭐 헌법 재판 소원과 같은 제도적인 변화, 대법원 증언과 같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위들이 예. 사법부를 굉장히 압박하고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정치적 행보를 함으로써 이번에 영장 발부가 된 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사법부가 영장을 발부한 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신 구속이라는 법치주의의 원칙이 일부 훼손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민주당의 어떤 사법부 압박에 대해서 사법부가 이렇게 마치 알아서 기는 듯한 모습 이렇게 비춰지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서울 강남구 모처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자택 인근에서 오후 4시쯤 서울 영등포 경찰서 담당자들이 체포를 해서 현재 서울 영등포 경찰서로 데리고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혐의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 속보가 떴을 때 법인카드 관련이냐, 법인카드 관련으로 체포가 됐냐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대전 유성경찰서에서 몇 차례 출석해서 수사를 받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체포영장이 발부될 소지는 없고, 다만 앞서 김유정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4월 말쯤에 민주당이 공직선거법과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과 관련해서 경찰에 몇 차례 이진숙 위원장에게 출석을 요청했는데 협조가 되지 않아서 그 점을 근거로 해서 체포영장을 신청 청구해서 발부받아서 집행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그러면 지금 이제 이진숙 전 위원장이 영등포 경찰서 도착하면 이 수사를 받고 향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체포영장으로 오늘 오후 4시에 체포를 했다고 하면 예. 일단 수사기관에서 48시간까지 신병을 데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통상 36시간 이내에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아니면 뭐 풀어줄지를 보통은 체포 시한 12시간 전까지는 결정하도록 운영을 실무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장은 내일 모레 오후 4시까지가 체포 시한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한 12시간 이전에 구속영장을 경찰에서 검찰에 신청하는 것이죠. 그거를 하든지 아니면 조사 후에 일단 석방을 해서 집으로 돌려보낼지를 예. 결정하기 때문에 아마 내일쯤은 뭐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후 5시 30분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관련해서 기자 간담회를 한다고 합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뭔가 사법적인 영역을 벗어나서 정치적으로도 뜨거운 이슈가 다시 부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가공무원법 위반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당연히 강하게 반발할 것 같습니다. 아니 장동혁 대표뿐만 아니라 사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통상적으로 공직선거법이라든지 그리고 공무원법을 위반하더라도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뭐 대규모 어떤 금전을 살포했다든지 관련된 뭐 또 어마어마한 어떤 조직적인 어떤 그런 어떤 선거 방해 어떤 뭐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그렇게 이 사항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사항 가지고 어떤 기본적인 어떤 본인의 어떤 발언을 했다는 그런 어떤 이유를 통해서 이렇게 신병을 확보를 하고 인신을 구속하는 체포 영장을 집행한다. 이것은 대단히 좀 이례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상대는 전 방통위원장 장관급의 사람으로서 사실은 방통위원장이나 장관은 공무원이기도 하지만 또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나름대로 또 정치적 표현을 통상적으로 많이 하죠. 그런 어떤 본인의 어떤 표현, SNS에 어떤 그런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체포를 한다, 신병을 확보한다. 이것은 대단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대단히 좀 위험스럽고 후퇴한 그런 어떤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우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김유정 의원 반론 듣고 다음 이슈 넘어갈게요. 글쎄요, 이제 그동안에
그 필리버스터 핑계를 대면서 지금 이제 출석 안 했다라고 얘기를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온당하게 나가야 될 곳에 본인이 계속 지금 그 잘못한 게 없다라고 법인카드 유용부터 포함해서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별로 당당한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경찰이 아마 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심도 고려했을 텐데 지금 경찰의 이런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체포해 가는 이 과정이 온당하고 자신 있기 때문에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민심이든 뭐 시점을 고려해서였다면은 주저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하고 있는 그런 그 조사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돼서 곧 영등포 경찰서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예, 이 관련 소식은요 저희가 나중에 또 들어오면 다루도록 하고 오늘도 역시 다른 다룰 이슈가 많습니다. 오늘 지기현 부장판사가 주재를 하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 처음으로 녹화 중계가 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역시나 피고인석에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기현 판사는 불이익을 언급했습니다. 보시죠. 피고인 스스로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점, 교도소 측에서 피고인의 인치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계속하여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출석 문제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보다는 신속한 재판 진행의 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해서 불출석 상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 김영남 의원님, 불이익이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의 경우에 그 사건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은 피고인 본인이기 때문에 법정에 출석해서 다른 증인들의 증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특별검사 측의 어떤 검찰 측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다른 증거를 찾아보도록 본인의 변호인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거나 그런 사실상의 증거와 관련한 행동 등을 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법정에 아예 나오질 않으면 사실은 피고인의 변호인은 출석해 있습니다만 사실관계를 변호인이 경험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고인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법률적으로 주장은 해줄 수 있습니다만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부분까지의 사실관계는 변호인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변호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게 바로 피고인의 불이익이란 표현으로 사용된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본인이 방어 못하면 그건 본인 책임이다라고 일종의 고지를 한 거군요. 알겠습니다. 정광지 의원님, 사실 지난번에도 건강 문제로 다른 재판부지만 보석 신청을 했었잖아요. 물론 오늘 허가가 안 났습니다. 오늘도 13번째 불출석, 김계리 변호사에 따르면 건강 문제, 식사 문제 이런 걸 거론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또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12번 연속 출석을 안 했는데 13번째는 출석하리란 법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출석 안 하는 것이 예상된 결과였다고 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재판에 응하는 것이 어떤 실효적 이익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특검과 관련해서 지금 위헌 소송을 했는데 그 정계선 재판관이 이제 앞으로 위헌 관련한 판결을 내리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재판부가 이미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크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7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재판을 받을 때도 한 차례도 재판부에 참석하지 않는 원인이 거기 있었죠. 재판부가 편향적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불이익이 얼마나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추가적으로 더 부담을 줄 것이냐 그런 부담도 느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국민 여론이나 눈높이를 고려하면 대통령과 검찰총장을 지낸 분으로서 정상적인 재판 절차에 응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본인의 판단이니까 제가 특별히 다른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중계 허가를 놓고도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이 일종의 대립을 벌였습니다. 특히 윤곽근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죠. 재판 중계가 여론몰이가 의심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이건 네. 어떤 취지로 봐야 됩니까? 예, 뭐 원칙적인 입장이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역사상 하급심에서 재판 중계가 되는 경우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재판이 중계가 되면 이제 여론 재판으로 흘 가능성도 있고, 특히 이제 피해자의 어떤 방어권 어떤 보장이라든지 프라이버시도 노출될 뿐만 아니라 재판장도 결국은 법과 그리고 헌법에 의해서 어떤 판단하기보다는 여론에 의해서 판단할 어떤 그런 어떤 압박을 많이 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판은 비공개를 계속해서 해왔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특검법에 의해서 지금 이제 공개를 하도록 법적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중계가 되어 있는데, 이런 어떤 측면에서 특검법의 어떤 중계 사항에 대해서 특별하게 문제를 좀 제기를 좀 하는 것 같고, 특히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적인 어떤 보안이라든지 국가 기밀 이런 사항들도 굉장히 많이 다룰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것까지 어떻게 재판 중계를 해야 되는 건지 앞으로 재판부에서 이런 어떤 면도 굉장히 좀 결정을 하는 데서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뭐 기밀 사안이나 또 민감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바로 중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녹화 중계 형식을, 시간차 중계 형식을 취하고 있긴 합니다. 김유정 의원님, 이런 와중에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보석 허가는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건강 관련 문제, 이건 이제 좀 종결이 됐다고 봐야 되나요? 그냥 건강에 문제가 없다라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예. 또 이 보석을 기각하기까지 뭐 일주일이나 걸릴 일이었나라는 생각도 아울러 하게 됩니다. 예. 특히 나를 풀어주면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재판도 열심히 나오고 조사도 잘 받겠다라는 말에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본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형평성, 어떤 법 앞에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왜 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타당한 그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보석이 허가된다면 병보석이 될 텐데 그 재판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 재판에서 본인 얘기를 뭐 한 18분 동안 계속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문제가 없구나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그 보석 관련한 보석신문 재판부도 동일한 재판부였잖아요.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여러모로 봐서 보석의 이게 타당하지 않다,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또 이런 행태가 계속해서 그냥 법꾸라지 같은, 법기술자 같은 그런 모습만 보여주면서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본인의 어떤 정치적 발언과 주장을 계속해서 해나가려는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였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모두가 예상했듯이 당연히 기각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 녹화 중계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또 관심이 쏠린 이유가 뭐 윤 전 대통령은 사실 불출석 많이 예상했는데 과연 지기현 부장판사가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 뭔가 해명 또는 설명을 하고 재판을 시작할까입니다. 지난 4차 공판 때 룸사롱 의혹 관련해서 좀 말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휴대전화 교체 의혹 이거 좀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김영남 의원님, 이런 네. 방구도 없었습니다, 오늘. 그렇죠. 뭐 그 중요한 순간에 휴대전화를 계속 바꿨는데 이게 보면 구형 핸드폰을 너무 오래 써서 신형으로 바꿨다. 뭐 그거는 한 번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예. 하지만 그걸 다시 신형을 또 구형으로 바꾸고,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사용자를 찾기 어려운 중국산 휴대폰으로 또 여러 번을 바꾸거든요. 예. 그러면 뭔가 요새 휴대폰이라는 거는 온갖 정보가 다 밀집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의 어떤 보관 창고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뭘 숨기고 싶었던 일이 많았던 거 아니냐라는 그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죠. 통상 그리고 어떤 범죄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이 휴대폰을 바꿨다든지 아니면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변명하면서 그 소재를 찾지 못하게 만들어놨을 때는 예. 이른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는 경우가 통상의 경우이기 때문에, 근데 그 수사 대상들이 가끔 하는 행동을 현직 판사님이 했다는 게 참 뭐랄까요, 참 개탄스럽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본인이
피고인이 이런 행동을 했다면 본인은 의심하는 눈초리로 보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판사로서. 정광주 의원님, 뭐 설명을 좀 내놨어야 되지 않을까요, 국민들에게? 글쎄, 이 사안을 보면서 예. 2016년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디 가서 강의를 했을 때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면 휴대폰을 뺏기지 마라라는 조언을 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뭐 지기현 판사도 그런 뜻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휴대폰에 워낙 민감한 그 자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본인들도 그러니까 법조계에 있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본건과 상관없이 휴대폰을 한번 뭐 압수수색 당하는 순간부터 다른 식의 압박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기현 판사가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건 뭐 저는 지기현 판사가 가진 개인의 선택이니까 그렇게 봐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번에 그 법원에서 윤리감찰단 또 감사위원회에서 지기현 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업무 연관성이 없다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잠정 결론이 된 이유는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겠다라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이죠. 예. 저는 이것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 될수록 법원에서 아무리 투명한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특히 뭐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은 지기현 판사가 어떤 아니면 대법원이 어떤 판단 그 해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하고요. 공수처는 뭐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곳이고 지금 뭐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특별한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상 발언을 하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왜 의심스러운 시점에 휴대전화를 여러 차례 교체했을까? 이에 대한 의문은 커지고 있는데 오늘 많은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지기현 부장판사의 녹화 중계 영상에는 그에 대한 설명을 담은 내용은 없었습니다. 구치소 생활에 불편함을 꾸준히 호소하던 윤 전 대통령이요. 이른바 기미상궁까지 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1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그러니까 파면 전, 직무는 정지됐지만 파면 전인 윤 전 대통령의 경호처가 매 끼니마다 서울구치소에 그 밥을 독극물 테스트를 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하게 했다는 겁니다. 김영남 위원님. 네. 이거 통상적인 거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왕조 시대에는 기미상궁이라고 해서 임금이 먹을 음식을 미리 먹으면서 안전한지를 체크하는 그 상궁이 있었던 것이고 예. 사실은 지금도 이른바 감식관이라는 직책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감식관이 이제 현직 대통령이 업무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잘못된 음식을 먹고 탈이 날까 봐 제가 들은 얘기는 그 전에 대통령이 상한 음식을 먹고 한번 배탈이 크게 난 분이 있었거든요. 뭐 오래된 일입니다만 예. 그런 일을 막고자 이제 감식관이라는 직책을 가진 공무원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서울구치소는요 1급 보안시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해로부터도 자유롭고 그리고 거기서 제공되는 식사는 어떤 상한 음식이 제공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근데 뭐랄까요? 본인의 요구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감된 처지에서 저렇게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하는 대통령처럼 일종의 경호처 직원을 감식관, 옛날 표현대로 하면 기미상궁인데 예. 그렇게까지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둔 게 본인의 처지에 대한 대단한 오해가 있었던 거 아닌가. 지금 내란수계라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혐의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뭐 멀쩡한 대통령처럼 진짜 누릴 것은 다 누렸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이 식사 문제 말고도요. 뭐 가벽을 설치해서 다른 수용자들과는 분리를 시켜달라 했고요. 양옆방도 다 비워놓고요. 뭐 갖가지 지금 특혜 의혹들이 아마 국감 자료인 것 같습니다. 박은정 의원실을 통해서 공개가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나오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죠. 기미상궁 뭐 이러니까.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을 돌아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분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직무가 정지되기는 했지만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에서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런 그 경호와 관련해서도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지 못했을 거예요. 예, 잠시만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목소리 좀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겁니까? 제가 이전에 했던 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일을 하는 집단이다. 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는 집단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 있죠. 자, 이진숙 여기 수갑 차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 하나 없앴습니다. 법까지 만들어서 없앴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제가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과 배치돼서 없앤다고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과 맞지 않아서 사퇴해라? 그건 대통령이 시키는 말을 듣지 않아서 저를 자르고 기관까지 없앤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까지 채웁니다. 그 이유가 영등포 경찰서에서 저한테 출석 요구서를 3차례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 출석 요구서도 때로는 출석 요구한 날보다 늦게 도착한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출석 요구가 된 날이 9월 27일이었어요. 그것도 그 출석 요구서도 9월 27일 지나서 받았습니다만, 그날은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을 없애고 또 이럽니다. 제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가 돼서 경찰에 현재 수사를 받으러 들어오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모습 잠깐 보셨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네. 그러니까 특혜욕을 아무래도 1월에 대통령이 이런 생활을 했다고 이렇게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중간에 끊겼는데 네.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경호 매뉴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매뉴얼이 과연 그러면 현행법을 위반하는 사안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식으로 일종의 언론 플레이라고 해야 될까요?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아직 그것이 범법 행위다 아니면은 불법 행위다라고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조금 유감입니다. 예. 당시 서울구치소가 알아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조금 혜택을 베풀었는지 또는 경호처에서 요구했는지 등등은 아마 앞으로 국감 등에서 좀 밝혀질 것 같긴 한데 아직은 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독거실 내에 창문 가림막이 설치됐다거나 출정이나 면담을 오갈 때도 전용 출입구를 사용했다거나 일반 수용자와는 상당히 분리된 혜택을 받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손바닥에 왕자 쓰고 대선 후보 시절 토론에 나서고 하더니 본인이 그 수감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도 구치소에 있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그러니까 탄핵 소추된 다음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수감된 상황이었는데도 여전히 왕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아마 경호처에서 요구를 했을 것이고 또 교도관들은 또 그때 교도소장이 또 굉장히 여러 가지 특혜를 베푼 흔적들이 보였잖아요. 이를테면 일부속 실장이 전화기를 들고 들어간다던가 이런 것들. 그래서 도대체 누구랑 어떻게 통화했는지 이런 것도 좀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문제 제기도 됐었는데 아직 강아지 사진 보여줬다는 거 외에는 밝혀진 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52일간 1차 구속 시기에 수감됐을 때 52일간 근무일지조차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너무 과도한 특혜죠. 교도관들도 공무원들인데 그 근무일지를 52일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던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명백히 좀 밝혀야 될 사안인데 다 이렇게 은폐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특혜가 더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지금 이제 안양교도소인가 어딘가로 이제 이 전보 발령됐잖아요. 구치소장이요? 구치소장이 이제 그런 상황인데
보직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멈춰야 될 일인 것인지, 그러니까 현직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지만 아직 파면 전이었기 때문에 그 구속 기간 동안에 어떤 규정이 없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경호처에서 요구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임명됐던 그런 구치소장이 거기에 또 순응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이에 어떤 불법적인 특혜는 없었는지, 예. 왜 근무일지는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좀 명백히 밝혀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석준 의원님, 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건희 씨가 영분이던 시절에요. 나토 순방 때 명품 매장 방문한 게 논란이 됐고 현지 언론에 그 사진이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이게 예정된 배우자 프로그램 참석 일정이 취소되고 방문했다. 그래서 뭐 외교적으로 좀 결례를 범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논란까지 좀 퍼지고 있거든요. 예, 뭐 이 사안은 뭐 저도 뭐 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2023년도 나토 순방 때였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공식 일정을 어떻게 보면 뭐 취소를 하고 결례를 하면서 뭐 명품 매장을 간 게 아니냐, 뭐 이런 어떤 비판적 여론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이 사실상 좀 입증이 됐습니다. 내용은 당시에 이제 그 발틱 상국의 하나죠. 리투아니아. 그러니까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중에서 이제 카톨릭 국가이자 이제 폴란드하고 굉장히 가까운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에 가서 나토 정상회담에 갔는데 나토 정상회담이 있었던 그 빌뉴스가 인구 한 50만 정도의 작은 도시이지만 굉장히 중세였던 유서 깊은 도시고 해서 대통령궁을 나서면은 모든 어떤 그런 어떤 그 구조물들이 다 이제 유네스코 헤리티지로 이제 지정이 됐을 정도로 굉장히 고풍스러운 어떤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저런 사진처럼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이제 산보를 하다가 이제 몇 개 이제 편집샵에 이제 들러서 각서 끄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배우자 프로그램은 몇 개가 있었는데 그 배우자 프로그램은 이제 선택적 사항이었고 의무적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반드시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은 아니었다. 뭐 그런 식으로 당시에 대통령실에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예. 당시에 뭐 현지 그 매장 직원의 호객 행위 때문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이게 납득 가능한 소리냐라는 국민들의 지탄도 있었는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밝혀질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짧게 이 논평 좀 해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그 거짓말을 해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요새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도 호객 행위 안 해요. 예, 단속 많이 합니다. 예. 예. 근데 무슨 명품샵에서 직원의 호객 행위로 그냥 끌려 들어가다시피 갔다는 취지로 지금 해명을 했으니 뭐 저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국민께 해도 되는지 하고 사실은 돌아다니면서 나라 망신시킨 거죠. 저게 현재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됐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창피합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호객 행위 때문에 갔다라고 했더니 이제 와글와글 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문화 탐방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바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명품 사랑이 뭐 지극했던 건 알겠는데 이제는 호객 행위에 이어서 이거 문화 탐방으로 이게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이냐 오히려 더 지탄의 목소리가 높았던 기억이 나네요. 예. 제가 한 가지만 좀 보충하면 짧게 하면 아니 인구 50만에 어떤 명품 가게가 그렇게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품을 사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유네스코 헤리티지를 돌다 보니까 그중에 뭐 편집샵이 있어서 뭐 호객행위로 들어갔다 이렇게 당시에 설명을 했고 사실은 뭐 구매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이것도 김건희 특검이 아주 작정하고 수사 사항까지는 아니지만 들여다보고는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실제 규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